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주엉 기마랑이스 호저 원작의 제3회 강둑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란다. 그럼 그런 분도 드물지. 나의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분인 동시에 솔직한 분이셨다. 그런 성품은 아주 오래됐단다. 청소년 시절에도, 아니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지. 기억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명랑한 분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울한 분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조용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 집안에서는 얌전히 굴어야지. 계속 장난치면 혼내줄 테야.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또한 매일같이 나의 형제 자매들과 나를 꾸짖고 타이르는 분도 어머니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배 한 척을 주문하게 되었다. 아버진 그 일에 매우 심각하셨다. 배는 특별히 미모사 나무로 만들어 주십시오. 20-30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한 사람만 탈 수 있도록 작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놓고 몹시 화를 내셨다. 당신이 배를 주문하셨다고요?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어부가 되려나 아니면 사냥꾼이 되려나? 어머니의 질책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우리 집에서 채 1마일도 되지 않는 곳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은 우리 집 부근에 이르러 수심이 깊고 흐름이 조용하였으며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이 넓었다. 아빠! 배가 도착했어요! 그 나룻배가 배달되던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기쁘다는 표시는 물론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듯이 그저 모자를 쓰시고는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얘들아, 잘 있거라. 아버지는 음식물은 물론 어떤 종류의 짐도 갖고 가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난리법석을 피우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셨다. 매우 창백한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고 계셨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하지만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마세요.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시고는 따라 나오라는 손짓을 하실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화를 내실 것이 두려웠으나 기꺼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함께 강으로 갔다. 나는 대담하고 유쾌한 기분이 되어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였다. 아빠, 저도 아빠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잘 지내거라. 아버지는 손짓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손짓에 따라 집에 돌아가는 척하다가 아버지가 등을 돌리자 어떻게 하시나 살펴보기 위해 덤불 뒤에 몸을 숨겼다. 아버지는 배에 타시더니 노를 저어가셨다. 마치 한 마리의 악어처럼 아버지가 타신 배의 그림자는 강을 가로질러 멀리 그리고 조용하게 미끄러져 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어디로 가신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가서는 주변을 계속 떠도시기만 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 듯 놀랄 뿐이었다. 전에는 결코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집에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는 이 문제를 놓고 상의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서 돌아오도록 해야 해요. 어머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야. 응? 어쩌면 말이야, 하나님이나 성자에게 약속한 바를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아, 맞아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렸든가. 어머나. 그럼 혹시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닐까요? 맞아. 그래서 가족을 위해 떠나긴 했지만 가능하면 가족과 좀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떠 있는 걸 거야. 강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든 강둑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버지께서는 밤이든 낮이든 결코 땅 위에 발을 내디딘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었다. 그저 강물 위를 외롭게 목적도 없이 불황자처럼 떠드실 뿐이었다. 너무 걱정 말아요. 배 안에 감춰둔 음식이 다 떨어지면 강에서 나오실 거예요. 에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디론가 떠날는지도 몰라. 떠나는 게 적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덜 체면이 깎이는 일일 테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면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오실지도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가. 아버지는 은밀한 식량 공급원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공급원은 바로 나였다. 매일같이 나는 음식을 집에서 몰래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바로 그날 밤, 우리 모두는 강가에서 횃불을 피운 다음 아버지에게 애원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였다. 나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고 무언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나는 옥수수빵 한 덩어리와 바나나 한 송이, 정제되지 않은 갈색 설탕 몇 덩이를 갖고 강가로 나갔다.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느라고 안절부절 못했다. 이윽고 저 멀리 외롭게 홀로 떠 있는 배가 보였다. 배는 잔잔한 강 위를 미끄러지듯 떠다니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배 밑바닥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나를 보았지만 내 쪽으로 배를 저어오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손짓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 이거 보이시죠? 음식이에요! 여기다 두고 갈게요! 나는 음식물을 아버지에게 보이고는 강둑에 있는 바위 어딘가 움푹 파인 곳에 놓아두었다. 여기다 두면 동물들이나 비나 이슬에 피해를 입지 않겠지? 나는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해 했다. 놀랍게도 나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쉽게 훔칠 수 있는 곳에 음식물을 놓아두신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외삼촌을 부르셨다. 그이가 집에 없으니 농장 일을 도와주셔야겠어요.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농장일과 그 밖의 사무적인 일에 도움을 청하셨다. 어머니는 또한 학교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 우리들을 가르치게 하여 학교에 못 가서 낭비한 시간을 벌충하도록 배려하셨다. 오 주여, 저 가엾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낭령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어느 날 어머니의 요청으로 신부님께서 사제복을 입으시고는 강가로 나가 아버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 하셨다. 불경스런 짓에 고집을 그만 피우시게. 어서 돌아오시게나. 어느 날엔가는 어머니께서 군인 2명을 불러와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도 하였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오겠어! 그러나 그 모든 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먼 곳에서 떠돌 뿐이셨고 어떤 때는 너무 멀어서 거의 보이지도 않으셨다.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누구도 가까이 가보지 못했다. 몇몇 신문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려는 시도를 했을 때 아버지는 강의 반대편 쪽으로 배를 저어간 다음 늪지에 숨어버리셨다. 늪으로 들어가 버렸어. 포기하자고. 거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야. 아버지는 그 늪지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계셨지만 다른 이는 그곳에 들어가면 곧 길을 잃기 마련이었다. 아버지만 아시는 은밀한 미로가 수마일이나 뻗어 있었고 무성한 잎으로 덮여 있을 뿐 아니라 사방이 갈대로 뒤덮여 있어서 아무도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셔? 기다리지 마. 아버진 절대로 돌아오시지 않아. 우리는 아버지가 저기 강 위에 떠 계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익숙해져야 했지만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시는가였다. 밤낮 없이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낡은 모자를 머리에 쓰시고 옷도 변변히 걸치지 않으신 채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아버지는 강위를 떠다니고 계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낭비와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땅 위든 풀 위든 섬이든 육지든 결코 발을 딛지 않으셨다. 틀림없이 아버지는 어딘가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배를 메어놓고는 잠깐 동안 잠을 청하실 게 틀림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불을 지피지도 않으셨고 성냥불조차 켜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회중전등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바위 어딘가 움푹 파인 곳에 내가 갖다 놓은 얼마 안 되는 음식만으로 연명하셨다.
내가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실까? 노젓는 일 때문에 계속 힘을 쓰셔서 탈진하신 건 아닐까? 해마다 닥치는 홍수는 어떻게 견디실까? 홍수가 닥치면 물이 불고 나뭇가지라든가 동물의 시체와 같은 온갖 위험한 물체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오는데, 그런 물체들하고 아버지의 작은 배가 눈 깜찍할 새에 충돌이라도 한다면? 이모! 괜찮은 거야! 대답 좀 해보세요! 아버지는 사람들과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다. 우리도 아버지에 관해서는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아니, 아버지를 마음 바깥으로 결코 밀어낼 수 없었다. 어쩌다 잠깐 아버지를 잊을 때도 있긴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일시적인 평온 상태일 뿐이었다. 아버지. 맞아. 아버지가 저러고 계시지. 우리는 아버지가 겪고 계신 끔찍한 상황을 떠올리고는 그 일시적인 평온 상태에서 후다닥 깨어나곤 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 원작의 제3의 강둑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브라질의 소설가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는 독특한 주어가 많고 난해한 문장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박원복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1946년 발표된 단편집 사가라너로서 당시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1956년에 단편집 발레와 그의 대표작 오지, 오솔길들을 발표함으로써 그는 당대 최고의 소설 작가로 득세하게 됩니다. 이어서 1962년에는 또 다른 단편집 첫 번째 이야기들을 발표하였고 1967년에는 뚜따메이아 세 번째 이야기를 발표하였으며 사후작으로서는 1969년에 이 이야기들이라는 단편집이 발행되었습니다. 기마랑이스 호자의 중단편 소설 세계는 주로 인간과 그의 앞에 펼쳐진 험난하고 사나운 그 자연과의 끝없는 긴장관계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오지로 대변되는 자연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잉태하고 품어주는 어머니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배반과 위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자연을 떠나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바로 우리 존재의 무대이기도 하기에 작가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참모습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메마르고 척박한 자연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존재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의 작품에는 유달리 많은 신조어와 외래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신조어들은 각각의 상황이나 묘사에 보다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려는 그의 남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같은 단어라도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이른바 기능적 언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 원작의 제3의 강둑 일부를 마칩니다.